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본경선에 오를 후보 6명을 확정지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집합 금지가 된 상황에서 민심을 제대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대로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우리 당원 당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안전 문제인 방역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서요. 2주간의 4단계 거리두기 성과를 보고 경선 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그 뒤에 하자. 야권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국립대전현충을 찾아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은 지 2주 만이죠.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이 저희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오진 않았고 정치도 역시 그러한 생각으로 해나갈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작됐죠.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월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초고강도 조치인데 4단계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일상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저는 일단은 향후 2주간 네. 이 핑계를 대고 모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많았군요. 살짝 끌려가는 그런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끌려간 자리. 네, 심지어 네. 2인 약속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쉬고 싶다는 이유였죠. 그러네요. 저는 원래 약속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백신도 맞았으면서 네. 저렇게 몸조심 아유, 깍두기. 잘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배달 음식으로 다 전환하고 훌륭하십니다. 비대면으로 모든 걸 바꾸겠습니다. 저렇게 또 내수 경제에도 이바지를 하시고 네. 훌륭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상에 어쨌든 변화가 한 분 전혀 없다. 네. 한 분은 억지로 없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됐습니다. 네, 제가 네. 뉴 노멀이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약속이 많지 않아서 큰 변화는 없어요. 정치권 얘기를 해보죠. 민주당이 어제 대선 예비후보 6명을 출연했습니다. 컷오프가 발표됐는데 오늘부터 본경선 일정이 어쨌든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예비 경선이 시작됐고 이제 컷오프는 이제 충남의 양승조 지사와 강원의 최문순 지사 두 사람의 이제 지사가 낙선하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참 지역 정치 어렵다라는 걸 또 한번 실감하게 되는. 네. 그런 면도 있죠. 네. 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심지어 최문순 지사는 3선입니다.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본선 대선 네. 예비경선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고요. 이제 권역별 순회 방식으로 실시를 하게 되고 다음 달 7일 지금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 얘기가 있고 없고 하는데 만약에 없다라면은 다음 달 7일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9월까지 모두 11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차례. 사실 이번에 이제 예비 경선 컷오프 발표되고 나서 뭐 물론 이제 그 꼴찌를 누가 하느냐 혹은 이제 뭐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도 관심이었지만 더 사실 좀 여의도 전가의 관심을 모았던 건 실제로 득표율이 몇 %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경선이 끝나자마자 원래는 발표를 안 하기로 했던 그렇죠. 그 득표율이
지라시 형태로 네.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의 문자들을 받으셨다고 하던데. 저 5종류로 받았습니다. 5종류예요? 숫자가 다 달랐어요? 숫자가 다 다릅니다. 전부 다르고 처음에 들어온 그 문자는 이재명 지사가 뭐 이게 순위는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1위,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2위, 그다음에 네. 추미애 후보가 3위 뭐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퍼센테이지만 약간씩 다른. 그래서 처음 받았던 거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거의 이제 40%에 육박하는 퍼센테이지가 나온 걸로 나왔었는데 네. 그 뒤에 오는 것들은 점점 퍼센테이지가 깎이면서 이낙연 후보 쪽으로 많이 붙기도 하고 그래요? 추미애 후보 쪽으로 많이 붙기도 하고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추미애 캠프에서 보냈구나. 이거는 이낙연 캠프에서 보냈구나. 이건 이재명 캠프 거구나. 네. 약간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다들 춤을 추고 있어서 어느 하나 믿을 수가 없었다. 네. 그렇죠. 정보제 형태로. 네. 저도 뭐 이름은 특정할 수는 없지만 1위는 단 한 번도 바뀐 것이 없었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1, 2위의 격차 네. 또는 2, 3위의 격차만 조금씩 달랐는데 선거를 하다 보면 이거 불법입니다. 현장에 선거 나가면 탄이라고 표현을 써요. 탄을 쓴다라고 하는데 네. 공포탄 같은 느낌으로 탄인 네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는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려야 됩니다. 올리지 않은 자체 조사를 돌려서 네네.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아주 근접했다라는 것을 퍼뜨리면서 2위 후보는 투표를 독려하게끔 만들고 1위 후보는 불안하게끔 만들어서 조직을 뜯어오는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네. 아마 지금 예비 경선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각자 전 누가 만들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서 서로 유리한 쪽으로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과적으로는 이 예비 경선에 참여하셨던 또는 본선에 투표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소신껏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역시 선거를 뛰어보신 분이라 그렇죠. 굉장히 현장. 냉정하게 네. 분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약간 발언을 정정해야 될 것 같은 게 이낙연 캠프, 이재명 캠프, 추미애 캠프가 아니고 캠프에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되는 분 이게 맞는 것 같다. 여기서 정정보도 네, 정정합니다. 지지자로 추정되시는 다만 분들. 이제 그 생각은 들더라고. 이렇게 각 그 캠프에서 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지라시가 도는 걸 봐서는 이 경선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굉장히 나중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한번 학습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지난번에 국민의힘 그 경선이었는데 당대표 경선이었는데 그때도 1차 예비 경선 하고 나서 이준석 후보 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이 나왔었던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네네. 이준석 쪽으로 표가 몰리고 있구나를 확인한 이후에 오히려 더 그렇죠. 표심이 몰리는 효과를 나타냈거든요. 이번에는 그걸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각자 이제 좀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추정이지만 어쨌든 많은 숫자들이 지금 문자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나저나 지금 뭐 오프닝에서도 잠시 목소리를 들으셨겠지만 경선 연기 필요하다 다시 또 떠오르고 있습니까? 어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지난번 상황하고 약간 다른 거는 네. 지난번에는 이제 경선 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던 추미애 후보나 박용진 후보도 사실상 조금 같이 하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깝게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4단계로 거리두기 조치가 상향됐기 때문에 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다.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경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지금 나머지 5 후보가 네. 거의 이제 공통되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세균 후보나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박용진 후보나 추미애 후보는 조금 더 유보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비슷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후보만 네.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 당이 정하면 따르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애초에 그 경선 연기하자라는 얘기 나왔을 적에도 처음에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었죠. 이재명 후보는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입장이 오늘 이제 최고위에서 나온 게 네. 기존하고 약간 조금 다른 그 뉘앙스가 좀 뉘앙스가요? 있는데요. 네. 2주간의 4단계 거리두기 결과를 보고 경선 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그때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거에 비하면 일단 그 유보적인 입장, 일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정도로만 한 걸로도 기존하고는 약간 바뀐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오창수 평론가? 저도 이제 2주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당장 오늘까지만 해도 계속 1000명대가 나오는데 1주 후에 과연 수치가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주간이기 때문에 그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1주 후에 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쯤에 확진자가 어느 수준으로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확연한 감소세가 보인다면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후보들은 당연히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연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 순간에 지금 바로 지금 대통령한테 오세훈 서울시장과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가격리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하자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 건강을 앞세워서 유보하자고 얘기했겠지만 지금 2주 동안 계속 이재명 기사만 언급될 겁니다. 이 상황까지 정치적 고려를 안 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네. 변수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정말 2주간 막아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7월 말부터 당장 1,000만 회분의 접종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사실 약간 공백 상태입니다. 접종 물량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접종을 해야 할 인력이 전부 지금 검사나 방역 물량으로 돌려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7월 말부터는 이제 접종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접종 인원 또 다시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다시 접종이 시작되고 당장 1,000만 회분 남은 이제 7,000만 회분 하반기 8,0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 단계 조금 느슨하게 하더라도 다시 접종에 매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경우에는 더 단계를 이렇게 유지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 정은경 청장도 했지만 한 8월 중순 되면 한 2,300명대까지 다시 찍을 올라갈 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다만 이제 그런 네.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한 미래라면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가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거를 경선 문제랑 연동시킬 때 송영길 대표가 이제 2주를 보자라고 한 것도 네. 뭐 아까 이제 우리가 음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문 그런 대통령이 추이들. 짧고 굵게 하겠다라고 네네네. 했던 것도 결국 2주거든요. 네. 그 2주라는 거는 오창수 평론가가 짚어준 것처럼 7월 말에 대규모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그 시간까지만 일단 시간을 끌어두면 뭐 일정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송영길 대표한테 있지 않나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제 그 200만 가자 선거인단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렇죠. 지난 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총 선거인단 봤더니 다시 봤더니 217만 명이었네요. 그러니까 네. 한 그 정도 수준에서 목표치를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거죠? 어떻습니까? 일단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것이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본인도 신청했다. 김재원 최고를 포함해서 누구나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저도 진정한 오픈 프라이머리죠. 네, 진정. 미국식. 네. 그 아마 지난번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이야 애초에 보수 정당이 표를 달라고 하기 좀 면구스러운 상황이 탄핵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17년 좀. 누가 봐도 촉박했죠. 민주당이 네. 되는 분위기라서 네. 민주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정확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흥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한테는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역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정도로 내가 상대 정당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 노력을 수고로움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사실 역선. 네. 아시겠지만 그 투표에 참여한다는 게 보통 생활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 선거인단 된다는 건 굉장한 적극성이 있어야 엄청 되는 겁니다. 적극성이 있어야 네,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정당의 경선에 방해를 놓고 싶어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막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막 그렇죠. 이렇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을 뚫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까지 넘겨주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얼마나 될 거냐. 이제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 그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을 때 그때도 역선택 가능성에 대해서 양쪽 후보 쪽에서 서로 얘기했었거든요. 네.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사실은 그게 역선택 나옵니다. 문제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작동을 해가지고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은 없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너무 이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민주당을 향해서 일종의 뭐 온라인 용어로 하면 이제 트롤링이죠. 트롤링. 놀리면서 이제 네. 이거, 그러니까 역선택이 완전히 부재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어쨌든 김재원 의원이 이제 나 했어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김재원 의원이 이제 신청 오늘 완료한 건가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네.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자신이 이제 신청을 완료했다. 완료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도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더 만만할 것 같은 후보를 향해서 이제 투표를 해달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맥락이긴 한데 상대 당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또 이제 발끈했습니다. 네. 이거는 경선 방해다. 뭐 이런 식의 그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반 유권자들이 그렇게까지 적극성을 가지고 이제 역선택을 하려고 기를 쓰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애초에 제도적인 장치 자체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놨으면 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참여할 수도 있죠. 저 같으면 오히려 역으로 그거를 이제 홍보 포인트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김재원도 참여하는 국민 경선에 누구나 참여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차라리 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어때요? 그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경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뭐 심각하게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반응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게 저도 지금 헬마스 임경균 작가의 이야기에 좀 동의하는 게 네. 조금 더 느슨하게 대응을 했으면 더 재밌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전에 네. 펩시와 네. 그렇죠. 코카콜라가 CF로 엄청 대결을 벌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펩시콜라가 코카콜라 그 망토를 두르고 있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은 펩시인데 코카콜라만 두른 거다. 네네. 이렇게 했는데 코카콜라가 그걸 받아서 네.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고 이름만 바꿔서 아. 똑같이 역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코카콜라의 완승으로 끝난 CF 대결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런 것처럼 네네. 이것도 잘 이용했으면 오히려 네. 민주당이 훨씬 더 배포 있고 재밌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네. 지금 진짜로 걱정을 했나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유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네. 화를 내는 네. 땡이 돼서 땡큐. 다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정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고위원이다. 이거는 지금 네. 뭐 예안 출신이라서 그렇다 이런 뭐 엄청난 막말들이 쏟아졌었거든요. 뭐 고향 문제도 얘기했었고. 최저 의원이다. 네. 네, 그래서 최저 수준의 지금 최고위원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네. 자잘한 게 많이 터졌는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지금 실드를 친다고 실드를 친 글도 있었는데 네. 앞으로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반복되면 누적되면 네. 대선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거 통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셨으니 다른 주제로도 이어가 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연일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하자 계속 거론하고 있네요. 네. 오늘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가부하고 통일부는 특임 부처다. 생긴 지 20년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네. 그 특별 임무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젠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여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통일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북한이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이럴 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개 부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오늘 또 재차 밝혔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내용적으로는 뭐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전략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 나왔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제 여성 표는 뭐 버리고 가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여성 지지율이 실제 하락했다고 해요. 네, 계속해서 네. 하락하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네. 지금 같은 당에 출마까지 했었던 김근식 교수 네. 당협위원장이죠. 나와서 개인의 생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당 대표의 이야기를 당협위원장이 개인의 생각이라고 긋는 건 좀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냥 그만큼 터무니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 보면 여가부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해서 이게 뭔지 정말 궁금해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7천만 명, 전 세계 4위입니다. 그렇죠. 인구 많죠. 네. 인도네시아 현지 여성을 위한 지원이 서자바주 여학교의 교구제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5년간 5억씩 지원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서자바주가 인구 4,9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원과 거의 맞먹는 맞먹는 사람들한테 네. 한 해 5억을 주면 얼마씩 돌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의 아주 미미한 수준의 양해각서인데 이 부분이 물론 갈라치기 위한 것이죠. 20대 남성이라든지 또는 일반 남성들. 왜 우리한테 돈 쓰지? 25억 왜 거의 딴 데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ODA라고 해서 공적개발 원조라고 해서 상호 교류 면을 튼다라든지 그 국가와 우리 국가 간에 더 앞으로의 활성화된 경제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수혜국이었잖아요. 전쟁 네, 끝나고. 당장 지금 네. 이철우 경북지사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 마스크 5만 장 보낸다. 그럼 이제 뭐 경북도도 없애야 됩니까? 현대자동차가 그 전기자동차 교류를 위해서 아이코닉을 보냈어요. 주지사한테. 서자바주 주지사한테. 그럼 네. 현대차 비판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류를 위한 교류까지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행태가 저는 너무 공당의 당대표로서 너무 저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비판이 참고할 수 많이- 있는 게 네네. 우리가 ODA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각 부처별로 다 전 세계 곳곳에 ODA 예산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총 예산이 3조가 넘거든요. 1년에 그렇죠. 집행하는 예산이. 네. 엄청나게 많은 규모에 엄청나게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그중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한 사업도 있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그 힘들게 교육을 받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을 향한 예산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을 높이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가 뭐 무역 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어떤 그 기초 자산이 되거든요. 사실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이 감정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네네. 항상 조사를 할 때마다 거의 수위권에 그 미국 다음 순위에 항상 일본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일본이 20여 년 동안 쏟아부었던 ODA 예산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 경영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이라면은 더 넓은 범주에서 고민을 해야지 거기에 대다고 왜 우리나라도 아닌 외국의 여성한테 돈을 쓰냐라는 식의 논지를 갖고 오는 거는 너무 낮은 수준의 공격이다. 사실 이제 외교부가 총괄 부서긴 하지만 ODA 사업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짜서 올리는 거죠. 그럼요. 여성분 네. 여성부대로 고용 뭐 예를 들어 다른 부처는 부처대로 총괄해서 ODA 사업을 하는데 예전부터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ODA 사업 규모가 너무 작다. 한마디로 외국을 더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수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많았었거든요. 오히려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어쨌든 여성 지지율 하락했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네, 리얼미터 조사인가요? 리얼미터 수치가 나왔고요. 주간 네. 집계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국민의힘 여성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 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반사 이익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여성 지지율이 같은 기간 5.1% 포인트 상승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당층인 곳에서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네.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지난주부터 이게 같은 맥락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리서치 조사에서도 사실상 거의 0%에 가까운 조사가 나왔다는 게 이제 지난주 발표였고 제가 따로 찾아봤는데 네. 한국갤럽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6월 전체 이 묶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20대 여성의 조사가 8%포인트 정도로 네. 나타났는데 8%. 물론 네. 이제 기존에도 국민의힘 여성 지지율이 낮긴 해요. 한국갤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월별 통계를 냈을 때 뭐 7%, 8%, 9%그 정도긴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기대가 없는 건데 앞으로도 그거를 끌어당겨 올 만한 어떤 목적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아마 여성층에서는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를 하죠.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어요? 네, 12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정치는 같은 뜻으로 뭉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행선지는 국민의 힘, 입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과 다르게 나는 빠르게 입당을 해서 보수 세력을 확장하고 정권 교체에 앞서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당 시기가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둘이 이미지가 굉장히 좀 겹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장기관 출신이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제 러브콜을 받는다는 이제 공통된 특징 때문에 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정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경쟁자가 추가가 되면은 자기 지지율을 이제 뺏길 수 있다는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견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차피 우리 다 같이 갈 수 있다. 네. 그 얘기는 최재형이라는 대체제에 대해서 일단 네. 김을 한번 빼는 역할. 오히려 이렇게 그걸 하려면 이제 하면서. 저걸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저희가 앞서 얘기했었던 그 여론조사 결과들은 이제 자세한 결과는 이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네. 상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간이죠.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죠. 4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이제 6시 37분, 8분 넘어가네요. 그 한 38분 전부터는 이제 3명 이상 네. 모임도 금지되고 그 이현경 캐스터는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저야 뭐 방송국 집 보통 이제 왔다 어디서 찍고 있어서 네. 큰 무리는 없는데 저는 이제 저희 꼬마가 갑자기 방학을 당겨서 하게 돼가지고요. 네. 보통 이제 학사 일정에 따라서 조금 줄이면 나중에 이제 계약도 빨라지게 되는데 네네.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갈 방학을 이번 주에 이제 좀 앞당겨서 당겨서 하고 원격 수업을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저희 네. 애도 어린이집 이제 아이고 다녔는데 거기 진짜 네네. 큰일인데. 어린이집을 이제 못 가게 돼가지고 제 애기 엄마가 좀 네. 비상에 걸렸습니다. 비상에 걸리죠. 지금 모든 예. 집이 네. 아이가 있으면 특히 비상에 걸리는 상황 지금 같아요. 온 네. 집이 아이 한 명 이제 키우기 위해서 네.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 초래됐죠. 예. 그러네요. 앞으로 2주 동안은 어쨌든 좀 긴장을 해야 되겠죠, 이영경 캐스터. 네. 네. 만약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에 따르면 8월 중순쯤 되면 하루에 2,331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정점.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꼭 2주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했었는데요. 2주 거의 셧다운에 가까운 이런 조치들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4인데 전문가들이 보기엔 1.4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가장 전파를 많이 시킬 수 있는 시기가 1일부터 9일 사이예요.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안 만나면 끝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1일부터 9일 사이만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계시면 이 만나서 전파가 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네네. 9일만 하면 지금 100이라면 9일 뒤에는 3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전파 지수가. 게다가 지금 한 30% 정도는 감염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만나지 않아서 셧다운을 시키는 것이 네.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고요. 그럼 왜 6시부터냐. 네네. 낮에는 황현희 씨랑 저랑 일이 있어서 만나도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잘 닦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건너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인데 네. 6시 이후에 만나면 보통 내리고 밥을 먹거나 보통 식사 많이 네, 하죠. 식사를 하시거나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야간 통금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2주 동안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도 6시 후에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2명 모임이라도 증가를 하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그 때문에 맞습니다. 예. 가능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져 그렇죠. 있지 않나 예. 싶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4단계라는 의미는 그냥 당분간 좀 집에 계셔라. 그렇죠. 예, 뭐 이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어떻게 뭐 홍대나 이렇게 좀 번화가에 나가 보셨어요? 네네. 어떠신가요? 최근에는 제가 어저께 사실 홍대를 다녀왔어요. 네네. 저는 이제 자전거로 주로 운동을 하는데 아.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별다른 뭐 변화는 좀 못 느꼈거든요. 네, 어제 일요일. 근데 네. 오늘 6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좀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4단계가 실시된 오늘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홍대 거리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했는데 지금 명랑시사에 오인환 PD가 직접 그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인환 오. PD 연결해 보죠. 나와 계시죠? 네, 오인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홍대 입구역 근처에 나와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먹자골목에 나와 있는데 이 많은 식당가와 유흥시설이 좀 몰려 있는 곳입니다. 평소에 비해서도 거리가 매우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유명 맛집까지도 아예 문을 닫은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곳 상인들께 여쭤보면 지난 주말부터는 손님들의 발길이 좀 뚝 끊긴 상태입니다. 네. 상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어제 주말에는 아예 없었어요, 사람. 그냥 완전 한 일주일 사이에 그냥 박살이 나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죠. 시작할 때는 작년 4월에 시작했는데 금방 끝날 줄 알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힘들죠. 실질적인 지원은 솔직히 월세인 것 같아요. 가게 문은 닫아라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월세는 어떻게 받아라가 없으니까 재료값이야 뭐 안 팔면은 안 나가는 거지만 월세는 어쨌든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지난 주말에 절벽이었으면 이번 네. 주부터는 진짜 좀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유, 그냥 휴가를 낼까 생각 중입니다. 그냥 차라리 닫고 어디 가서 단기 알바하는 게 차라리 더 많이 벌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오늘부터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그리고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출입이 허용되는데 좀 시민들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오인환 PD. 네, 이곳을 지나는 시민 대부분이 이 4단계 시행에 대한 인식은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무거운 표정에서 지금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약속 잡긴 잡는데 웬만해서는 피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이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밖에 못 만나고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한 3명에서 4명 만나잖아요. 그래서가지고 그런 거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4단계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하니까 네, 맞아요. 좀 바뀌신 것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안 걸리려고 특히 조심하려고 하고 마스크 어딜 가나 이제 필수로 쓰고 손소독제도 꼭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다 같이 조심하고 이제 기존보다도 이제 특히 곧 있으면 2년이니까 조금 더 조심하고 마스크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다 쓰고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된 지금 이 상인들도 이 시민들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또다시 견뎌내자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현실이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당분간은 코로나 4단계 격상에 따라서 이 방역 조치 이행에 한마음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대 입구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인환 PD 잘 들었습니다. 홍대 입구역 네. 말고 저쪽 주차장 골목 쪽도 한번 가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사람 늘 많은 곳인데. 거기 진짜 많거든요. 젊은 친구들. 바로 밑어져 그 주차장 골목하고 홍대 입구역. 네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제 자영업자분들 뭐 소상공인 피해 지원 뭐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는데 매달 나가는 월세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이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월세가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 앉아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수익이 없는데. 주변에 제 친구분들도 많아요. 커피숍 운영하고 뭐 식당 운영하는 그렇죠. 친구들도 많은데 네네. 그 친구들 가면 진짜 한숨이 진짜 땅이 꺼질 것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2주 동안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좀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난 밤에요. 저도 이거 기사 얼핏 본 것 같은데 전국 효자 효녀 혹은 효녀 효자 전쟁이 났다고 하는데 이현경 캐스터 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어젯밤에 무슨 일이냐면 네. 1962년부터 1966년생의 그 모더나 백신 예약이 자정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정부터.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하시기 좀 어렵고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본인 인증을 하고 원래 예약을 했는데 자녀들만 본인 인증을 해도 대리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수강 신청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자녀들이 도와주셔야 노하우가 돼요. 있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예약이 시작되는 0시가 시작되자마자 2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아이고, 예. 사이트가 먹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새벽 3시쯤에 접속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상 대기 시간이 100시간이라고 공지가 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종 대상자가 50대 국민, 그러니까 55세에서 59세 만입니다. 352만여 명이었는데요. 2030 세대가 몰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소셜 미디어에 대리 신청 중계 글들이 올라옵니다. 예상 대기 시간 66시간, 아이고. 72시간 이렇게 적힌 인증 사진. 그다음에 네. 전국의 효자 효녀 전쟁, 아빠 백신 예약 도전, 내일 출근은 커피와 함께, 새벽 4시 엄마 백신 예약 완료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고 네. 합니다. 예. 얼마나 이 백신을 맞고 싶으면 이렇게 또 효녀, 효자. 저도 이제 여러 번 신청했다가 매번 실패했는데 자녀 백신. 이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지금 갑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55세에서 59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인데 이게 일시 중단이 됐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55에서 59세 사전 예약이 이날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할 계획이었는데요. 원래는. 네. 그렇죠. 대상은 뭐 352만 4천여 명인데 근데 이달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접종 백신은 모더나사 개발한 메신저 리보 핵산 백신인데 네. 추진단은 55에서 59세의 예약은 백신 수급에 따라 확보된 예약분에 대해 진행됨에 따라 오늘 26일부터 31일까지 예약은 일시 중단했다면서요. 내달 2일에서 같은 달 7일자의 예약도 확보된 예약분이 소진이 돼서 마감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다 소진이 됐다는 네, 얘기죠. 그렇네요. 그리고 50세에서 54세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 그때도 네. 똑같습니다. 사전 예약이 이제 마감이 되면 네. 보유 물량이 이제 소진이 되거나 소진이 안 되면 되니까 좀더 기다려야 자녀분들이 좀 더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참 이게 아무나 해보는 제로섬이어서. 게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버벅버벅하면 네. 단계가 못 넘어가기 때문에 혹시 자녀분 중에 뭐 티켓 예매나 이런 거 잘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시거든요.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이 클릭 전쟁이 돼가지고 누군가 이게 그 뭐죠 웃음과 울음이 이렇게 완전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네.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6시 지나서 3명 이상 뭘 못해요. 네. 근데 이 방역 수칙에 조금 헷갈린다라고 그렇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그냥 지하철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택시는 3명 이상이 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아까 제가 왜 6시 이후로 설명을 드렸냐면 본질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 황현희 씨랑 저랑 오늘 가다가 그럼 택시를 나눠서 타고 갈까요? 진행자분을 3명. 이건 가능합니다. 편이니까 가능한 거죠. 저는 공덕에 내리고 용산 내리고 이렇게 내리시면 이건 직장이기 때문에 내릴 때 따로따로 내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커피 한 잔 먹을까? 3시 타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동창회도 안 됩니다. 뭐 그런 모임들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트에 물건 살 때 그러면 3명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거하는 가족들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제 같이 드실 거니까. 그다음에 골프 치시는 분들은 4명이서 치다가 6시 되면 어떻게 해요? 해산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사실 이제 골프장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전화를 해보셔야 되긴 합니다만 골프장 야외라고 안심하셨다가 전염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나면 2주 동안은 거기도 좀 안 가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곳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런 사적 모임을 약간 줄이자라는 취지니까. 그렇죠. 마스크 내릴 일을 줄이자 이거죠. 억지로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꼬투리 잡고 이거 이해 못하겠다 뭐 이런 대응보다는 좀 융통성 있게 잘 적용을 할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일단 멈춤이 되는 상황인데 9920번님 우리 오인환 PD 그 얘기 듣고 문자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지난 금요일 바로 그 홍대 주차장 쪽 다녀왔어요. 예전보다 2분의 1 절반 수준이라고 이제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2주 잘 견뎌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지난주 수요일 서울대 기숙사의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날 현희 씨 굉장히 화를 냈었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쪽지 시험을 봤다고 해서 뭐 그때 기억나게 뭐 간학생활관, 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써라라고 했고 또 기숙사 919동의 중국연도는 제가 이 중국연도에 꽂혀가지고 정말 황당하죠.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라고 계속 여쭤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도 보고 뭐 기강을 잡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화를 냈었죠. 그런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현경 캐스터. 이 서울대 학생처장이 청소 노동자 사망 관련해서 이제 글을 남겼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대 학생총장이 사건을 조사하라라고 한 다음 날 벌어진 일입니다. SNS에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역겹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사람이 구민규 서울대 학생처장입니다. 그런데 유족 사정이 딱해도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엉뚱한 사람은 아까 그 문제를 냈던 안전관리팀 관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가해자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서울대 측에 이제 기자들이 다 전화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개인적인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분 요지는 뭐냐면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지만 외부 세력 말하자면 이 노조가 개입을 해서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 돌아가신 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이 돌아가신 분도 노조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 있고요. 또 이 역겹다는 표현을 써서 문제가 됐던 이 서울대 처장이 행정대학원 교수인데 이번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팀장도 행정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2014년. 그렇군요.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거군요. 같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같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어제 이재명 지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뜨거운 것이 목구멍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여동생도 똑같이 청소노동자였는데 학교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굉장히 좀 경솔한 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지만 SNS에 올리는 순간 그 개인적인 일로서 끝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잘못한 게 보이는데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제일 좀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질책을 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경솔한 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황현희 씨가 지적한 그런 부분 때문인지 역겹다라는 부분은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다. 당연히 유족이나 다른 청소노동자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서울대 측에서도 해명은 좀 있었어요. 아까 그 영어로 한문으로 쓰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광학학생 생활관. 이거는 특성상 유학생들이 많아서 설명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복장 단정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회의 끝나고 그래서 퇴근 복장으로 오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습니다. 중국연도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는 제가 없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설득은 좀 안 되는 그런 설명이 아니었나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사실. 서울대에서 그런 입장을 남겼다 전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명랑 퀴즈로 마무리를 할게요.
뉴스 원정대에서 앞에서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자 비수도권 지자체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수도권으로 원정 유흥을 오는 이른바 이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황현희 씨. 네, 1번 미백 효과, 2번 나비 효과, 3번 풍선 효과, 4번 유도의 효과. 예. 네. 유도의 효과는 아시죠, 여러분들? 네. 예. 오늘도 객관식이 매우 화려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예, 다음부터 제대로 준비할게요. 네. 예. 이현경 캐스터 정답 어디로 보낼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보가 저희 방송하는 중간에 들어왔네요. 코로나19로 KBO 리그 프로야구죠. 내일부터 전격 중단하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다음 달 9일 재개한다고 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어쩌나. 네, 알겠습니다. 샵 0951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안드라데이의 시티번스 들으시면서 3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곧 3부에서 뵐게요. 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시간이죠. 함께해 주실 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그 퀴즈를 들었을 때 네. 제가 어릴 적에 네. 이거를 타고 놀고 싶었어요. 이거를 타고 놀고 싶었다. 예, 그게 노란색의 이거였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새벽 기차에 나왔던 팀의 네. 그 5손가락을 치면 이 제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5손가락. 예, 한번 확인하시면 예, 됩니다. 연식이 되시는 분들이 그 노래 알아요. 그럼요. 네. 내 어릴 적 꿈은. 그렇죠. 저도 그 노래 굉장히 좋아했는데 여러분들 힌트를 마구마구 주셨어요. 우리 승재현 연구위원께서. 네, 오늘 사건. 네네.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후 20개월 네네. 여아 시신이 발견됐는데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진짜 이런 일들이 좀 안 일어나고 우리 이랑디와 같이 좀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DJ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게 돼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한데요. 2021년 7월 9일 새벽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망한 피해자의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네. 그 피해자의 가족 부부가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딸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네. 수소문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찾아갔는데 이 부부가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행방을 계속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 딸이 그러니까 그 외조모의 딸 지금 이제 그 어머니죠. 네. 어머니가 평소에 아버지가 학대를 심각하게 한다라는 네. 이제 내용을 알려주고 이 외조모가 112 신고합니다. 112 딱 신고하니까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되면 친부나 친모가 잘못했으면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맞는데 자기의 아이잖아요. 네, 그렇죠. 친부가 맨발로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부 112 신고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모와 살고 있던 친부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을 갔다는데요. 방금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이 친부가 오늘 2시 40분경 대전에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현장에 이제 112가 출동이 됐을 거잖아요. 네. 현장 가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이스박스가 하나 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박스 안에 이제 열어보니까 지금 20개월 된 아이가 진짜 처참한 모습으로 굉장히 상흔이 많은 모습이라고 그냥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상흔이 많은 모습으로 한 3주 정도 지난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아버지는 도망갔으니까 네. 아버지는 이제 그 당시에 못 잡고 어머니를 이제 긴급 체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7월 11일 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친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죄명은 사체유기로 네. 그다음에 했고 지금 이제 아버지 사체유기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아버지는 이게 딱 보더라도 조금 굉장히 이렇게 아이의 상태가 되게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보통은 아동학대치사로 가야 되는데 아동학대 살인으로 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갔다. 살인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오늘 체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명 다 그러니까 친모 친부 모두 20대군요. 네.
지금 지난 9일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집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의 주검이 발견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제 딸로부터 그러니까 그 친모로부터 그 딸에게 그러니까 키우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키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당연히 이제 어머 딸로부터 그래서 본인이 할머니가 내가 키울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아이가 같이 그냥 부모랑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이게 아직 경찰에서 이걸 공개 수사를 할지 앞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안 해줘서 말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친모하고 친부 관계를 저는 조금 내면적으로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이스박스에 한 3주 이상 있었는 것도 굉장히 의외적인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충분히 신고할 수 있는데 그 친모가 신고를 하지 않았던 대목이 그 친부 아버지가 친모 어머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작하고 있을 수 있다. 지배자적 지위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게. 못하게. 그래서 이것도 결국 친부가 친모에게 외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었는데 그 아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도록 막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지금 관계가 제가 지금까지 요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사실혼 관계예요. 결혼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그 결혼 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더더욱 이 외할머니 쪽에서는 그 자기 딸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 사실 외할머니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더 오래 묻혀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친부가 친모를 좀 조작하고 있었는 거 아니냐, 좀 쉽게 말해 지배하고 있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첫 번째에 제가 드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미 지속적인 학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에게 아이가 가는 순간 아이 학대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몸에 상처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계속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면 외할머니에게 보내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았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분명히 그 지금 친모의 진술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또 친부도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추정을 하면 어쨌든 그동안 폭행을 가했을 테고 그렇다면 할머니한테 보낸다면 그게 드러날 테니까 그게 본인들이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될 수 있다. 그 여아를 그냥 데리고 키우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제 폭행을 했다라고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도 이거는 분명히 살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정확히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친부가 아이뿐만 아니라 친모에 대해서도 혹시 폭행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 만약에 이 폭행이 있었지 않았다면 친모도 사실상 혹시 정인이 사건 기억나시겠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방임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동학대 살인죄로 친부가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 행위를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면 그 어머니에게도 방조죄가 성립되거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뿐만 아니라 친모에게도 지속적인 폭행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피해자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이 사건과 이제 일단은 별개로 일반적으로 범죄의 어떤 심리나 행태를 보면 자기 아이한테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남편의 경우에는 보통 자기 부인도 또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제가 여기 우리 저 일항대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 없으면 못 사니까. 그렇죠. 생존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는 의지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당연히 울고 운다면 그걸 용서하고 인내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아이가 귀찮아서 운다고 경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이불을 덮어놓고 무차별적으로 아이를 폭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20개월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아이가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인도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폭행할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런데 정말 다른 것도 다 이해가 안 가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딸이 숨졌는데 그 시신을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요. 한 달 가까이 아이스박스에 유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심리를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완전 범죄를 꿈꾸었다? 이게 왠가 하면
이거 참 말씀하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네, 지금 수위를 조절하시기 위해서 좀 힘드신 거죠? 네네. 아이스박스를 새로 구입했어요. 이 기존에 보통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체를 숨기기 위한, 은닉하기 위한 집에 있는 어떤 네네. 물건을 생각하는데 보통 뭐 캐리어 같은 거, 이런 가방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과거 사건에서 많이 등장했었죠. 이거는 이제 20개월 아이를 살해했다고 쳐요. 지금 경찰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살해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어디에 유기를 해야 되는데 유기할 장소가 없으니까 아이스박스를 새로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아이스박스를 새로 사고 난 다음에 3주 동안 그거를 계속 갖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 그걸 갖고 나갈 시점을 파악을 했을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새로 샀으니까 그건 딱 들고 나가기 좋은 거니까 여름에. 그랬겠죠. 네. 그럼 바깥에 나가서 어디에 딱 이렇게 숨기면 그건 이제 은닉이 되고 이 다음부터 제가 굉장히 수위 조절 좀 하고 싶은데 이게 혹시나 범죄 수법을 말씀드릴까 싶어서 다른 장소에 아이가 가서 아이가 실종됐다 이래버리면 사실 이거 완전 범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경찰이 이제 국가수로부터 시신 부검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국가수 어떤 그 부검 결과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지났으면 지금 한 3주 정도 상황을 지났으면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서 이게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경찰이 딱 보는 순간 이건 살인이라고 생각했는 듯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 많은 골절과 그다음에 많은 출혈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이를 실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보기에는 그렇게 했고 그런 과정이라면 이제 부검을 하는 게 원주 이거 본청에서 부검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부검하면 분명히 그 아이의 사망의 원인이 외력에 의한 힘이 어느 정도 가해져서 이러한 어떤 사망이 이르게 됐는지 또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적인 지속적인 폭행이 있어 왔는지 학대가 있어 왔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 특히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뭐 신고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부에서 인지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아이가 많이 울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주변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 저도 그것 때문에 뭔가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그런 걸 이제 들었고 사실 우는 걸 가지고 막상 또 신고를 하려면 잘 안 할 수도 있는 또 부분들. 너무 애기니까 그냥 우나보다 우나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환경을 잘 몰라서 어떤 게 다세대인지 다주택인지를 몰라서 다만 주위 분들도 그런 어떤 아이 우는 소리는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경찰 이후에 발표가 있을 테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1797번님 아들 셋 키운 아빠인데요. 속에서 미친 듯이 화가 올라오네요. 맞습니다. 사랑만 줘도 부족한데 아이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내에서는 물론이고요. 사회적인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죠. 성균관대학교 정연백 명예교수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대선 주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준석 당대표는 여가부를 향해서 애초에 역할이 없는 부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런 발언들이 유력 정치인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요. 저는 우선 놀랍고 서글픕니다. 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나오고 그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은 여성가족부가 존속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인식이 발전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언급을 하시는 건 참 시대착오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정말 성평등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하는 얘기인지 의심스럽고요. 지지층을 이념이나 성으로 갈라치기 하는 정치 전술의 일환으로 보여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이 여가부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의 그 논리는 한마디로 여가부의 업무가 고용노동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서와 많이 겹친다. 한마디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별로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다른 부처와 겹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명하겠는데 우선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는 고용 부분, 임금 이런 부분만 성별 임금 격차 이런 부분 하고요. 돌봄은 또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부분은 국가인권위에서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얼핏 보기엔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겹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총괄 기능을 해야 하는 것 외에도 여가부는 주로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통계적 접근이나 수학적 접근에서 생기는 틈새 부분을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예산의 30% 이상이 청소년 정책에 쓰이고 있는데요.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어려운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이겠죠. 그리고 청소년들을 보면은 사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도 있고 여러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경우에도 방과 후 돌봄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담당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보미 파견 사업,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공동 육아 사업 이런 것들을 여가부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경우에 벼랑간 아플 경우에 어린 돌봄 시설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틈새가 메워지지 않으면 정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이런 역할이 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일어나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SNS에 폐지를 반대한다는 댓글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적이죠. 젠더 갈등 조장부라는 표현까지 쓰고 그래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이 젠더 갈등 해소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요,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사실은 영어로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아닙니까? 성평등과 가족부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의 문제를 포함해서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별 문제를 고통당하는 남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젠더란 말체가 성별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체계 모두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 내 성폭력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제가 재직 중일 때도 해왔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청년 대화 모임을 한다든가 혹은 양성평등에 동의하는 남성들이 모여서 만든 성평등 보이스 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 불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미투 운동이나 디지털 성폭력, 한부모 문제 이런 성차별과 관련된 현안이 너무 많이 제기되니까 사실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업들이 여성가족부의 사업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젠더 갈등을 외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가족부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좀 감찰을 하시고 조사를 하신 후에 이런 발언들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여가부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해서 25억 원 규모의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처 존립을 위해서 영역을 벗어난 일을 계속 만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ODA 사업을 아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사업은요, 정부가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입니다. 네. 그리고 25억도 매년 5억씩 5년간 하는 사업인데요. 이미 제가 재직할 때는 베트남, 라오스에서 했고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네.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그리고 직업훈련 환경 개선, 직업교육, 취업이나 창업 지원 이런 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베트남이나 라오스에 성공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하는데요.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국이 한국전쟁 후에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경제성장이나 민주주의 발전에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개발 원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는 이런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지원에 대해서 저는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우리의 미래 경제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제가 아까 이준석 대표가 ODA 사업을 아느냐고 여쭤본 게요. 네. 한국은 지금 원조를 주는 공유국의 모임인 DAC, 다크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이 다크의 회원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지금 내는 이 돈은 한국의 전체 올해 ODA 예산 3조 7,100억 원의 0.014%입니다. 교수님, 장관님, 이 인도네시아 현지 여성 돕기 위한 이 25억 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주장 어떤 취지는 ODA 사업은 외교부가 주관하는 건데 왜 여가부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냐라는 질문 같기도 해요. 네. 아니요. 근데 외교부가 하는 ODA 사업은 각 부처가요. 네. 나눠서 이런 ODA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ODA 그렇죠. 이제 주관 부서는 외교부지만 각 부처에서 이 ODA 어떤 예산을 따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따로따로 그렇죠.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이 또 큰 성과의 하나가 UN 우먼이라는 거 있는데 네. 이미 2020년에 UN 우먼의 지식센터가 한국에 설치되기로 결정이 돼서 아마 올해 내년 중에 그것이 한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 것은 한국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특히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지역에서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올해 발표된 성격차 지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56개국 가운데 102위였고요. 굉장히 하위권이죠. 네. 예.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 2019년 기준 OECD 1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할당제를 폐지해야 되고 지금의 여성 정책은 여성 우대 정책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소수의 여성이 보이는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이는 자리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승원 씨처럼 MC로도 일하거나 변호사나 판사나 국회의원이나 교수나 의사 이런 분들에서 이제 여성이 많이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됐는데요. 네. 그러나 전체적인 성별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게 바로 지금 지적하신 임금 격차 같은 것이고요. 대다수의 여성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다시 들 거예요.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올해 3월에 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50대 사이 여성 노동자의 46.1%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절반이네요. 그중에서 21%만이 실업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지난 한 3년 전에 있은 일인데 은행들이 신규 채용에서 교묘히 비밀리에 여성은 20% 이하로 뽑으라는 지시를 심사위원들한테 내려보내서 그렇게 신규 채용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경쟁에서의 공정성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사회 복원을 생각을 한다면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여전히 여성 할당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필요한지는 물론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겠죠. 네. 사실은 이제 양성 평등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성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제 남성을 더 우대하고 그 역의 경우는 역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번에 여가부 폐지 목소리가 나오니까 SNS 글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장관님 이후에 지자체로부터 최근에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연락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지자체에 가서 공직에 일하고 있는 이제 주로 여자 후배들이 많이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 네네. 그 지자체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크긴 하지만 당장 지자체 성평등 정책은 중앙으로부터의 예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없으면 이런 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성평등 정책은 우선순위가 대단히 낮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지 지자체의 정책들에서 성평등 문제의 순위가 네. 우선순위가 그나마 올라가기 때문에 네. 당장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에 지역에서는 사실은 정책 노하우나 네. 정보, 정책의 여러 가지 방법, 아이디어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성평등 교육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각기 지역에서 또 이루어진 좋은 사업들은 환류하고 소통하고 다른 지자체 여성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성평등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여성가족부의 정책 제안이나 지원은 갈등을 해소하는 샘물과 같은데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하는 그런 애원의 목소리라고 할까요? 네, 우려의 목소리들이.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서울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승진 문제, 고용, 임금, 가사 노동 여전히 이제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방에 가면 이 문제들이 더 심각해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물론 지역이 모두 지역별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지역에 따라서 아주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란 아까 이제 영어로 할 적엔 젠더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성가족부라는 이름 때문에 더 오해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양성평등부, 성평등부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자라는 제안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성평등 가족부죠. 사실 가족부 지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족의 그렇죠. 역할이 너무 빨리 밝히기 위해서 성평등 가족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을 지금 청소년계에선 계속 명칭에 넣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긴 한데 어쨌건 지금 성평등 가족부로 가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적절하게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여성가족부가 존치하고 그리고 그 예산이나 그 집행력도 강화돼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전직 여가부 장관으로서 지금 이제 어쨌든 모든 부처가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한계는 뭐고 앞으로 좀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아까 청소년 정책 얘기도 했는데요. 네네. 지금 여성가족부가 사업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른 부처에서 놀랍니다. 예산과 인원은 사업의 가지수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가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하게 해주어야 된다. 네. 이 사업들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돌봄 사업도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성차별도 특히 성별 임금 격차 이런 건 고용노동부가 주로 하고 여가부도 하고 있죠. 여성 고용.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를 여가부가 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기능을 좀 강화하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래야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고용노동부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하시지만 거기에서 성차별이나 성평등 문제는 그 사업에 바로 그런 부처들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부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잘 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살기 위해서도 여가부가 이런 기능에 좀 더 조율 조정하고 통합적인 기능을 강화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직 여성가족부 장관 성균관대학교 정연백 명예교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오늘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전화로 연결됐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유승민 전 의원만 등록했다고 들었어요. 예. 네, 보통 이렇게 주자들이 등록을 할 때 이제 시기나 이런 걸 좀 고려하잖아요. 시간이나 시기.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일반적으로 어떤 건가요? 왜 오늘은 유승민 의원만 했을까요? 일단 이제 여론의 주목도겠죠. 주목도. 네. 예, 그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처음 출마 선언을 하거나 처음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홍보적인 측면에서 또 자기의 의지를 과시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날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큰 날짜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네. 예, 이제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게 대선 한 달 전까지 예비 후보 등록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에 계속 이제 예비 후보 등록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첫날에 누가 하느냐만 큰 의미가 있고 나머지부터는 이제 날짜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전에 유미 후보 하셨고 당 밖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 등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당박 인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 여부나 뭐 시기에 계속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아무래도 입당할 때까지 계속 관심일 텐데요.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부친 사무제를 마친 이후에 대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이 생각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메시지로 보면은 사심 없이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일종의 소명감으로 대선에 참여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현재 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든가에 대한 그 문제 진단이나 분석이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말씀 들어봐야 될 텐데 이렇게 느낌으로는 차기 정부 이후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고 정리가 되어 있으실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까지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그냥 검토해보겠다 정도를 밝힌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고정 출연자인 김영우 전 의원과 한 3시간 정도 독대한 걸로 알려졌어요. 어떻게 내용을 좀 알고 계셨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안 그래도 궁금해서 전화해보니까 계속 통화 중이네요. 김영우 전 의원이. 전화통화 안 되셨어요? 예, 저하고는 정말 뭐 형제처럼 각별하게 지내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최재형 전 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을 얻으셨다 하는 생각도 들고, 두 분이 순수하고 또 반듯하고 이런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이 케미가 딱 맞은 분들끼리 서로 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김영우 전 의원 이번 발표 나고서는 한 100통 이상 전화 받았다고 그래서 계속 연결이 안 되나 봅니다. 그리고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아니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더 다가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최재형 감사원장 워딩 중에 흥미로운 게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두 분이 동반자라기보다는 경쟁자 관계 아닌가요? 겹치는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이미지상으로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 목표,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 여론이 그쪽으로 이제 쏠려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현 정권에서 고위직을 하신 것, 이런 거는 공통점인데.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좀, 결이 다른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 또 대조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야권의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는 서로 경쟁자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서로 또 협력해야 되는 동반자면서 동지가 또 되는 그런 이중적 관계. 네. 그래서 그 최재형 전 원장도 오늘 발언을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대선 경선 예. 후보 6명이 확정됐습니다. 예선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시던 대로 나왔습니까? 예, 뭐 상식적으로 대체로 분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네네. 대체로 예상됐던 거고, 근데 8명 가운데 6명을 통과시키고 2명을 이렇게 카트시키니까, 네.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절반 정도가 아니라. 흥행도 별로 안 되고, 네네. 한 8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들어가려면 이 바늘구멍처럼 생각이 돼서, 네네. 본인들도 길을 쓰게 되고, 이제 주변에서도 관심 갖고 보게 될 텐데, 네네. 그런 거 같고, 또 하나는 이 두 분 다 이 광역단체장들이신데, 그렇죠. 광역단체장이면은 상당히 좋은 조건에 유리한 환경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중적 인지도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경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이셔야 될 텐데 예. 지금 센스틸러가 나타났어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예. 이번에 이 선거인단 모집에 참여했다, 신청 완료했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스틸러를 만들어준 게 민주당하고 이재명 지사 측이에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 해프닝 비슷하게 이렇게, 흔히 말 낚시로 보면 떡밥을 던졌는데, 네. 그걸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 쪽에서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뉴스가 되게 만들고 큰 이 이슈가 되게 만들어버려서, 네. 김재원 최고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좀 뭐가 장사가 되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말씀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너무 좀 뭐 과하게 반응했다 이런 뜻인가요? 예민하게 특히 이재명 지사 쪽에서 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이게 이재명 지사한테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역차별이라는 화두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또 관심도 별로 없는 건데 이게 뉴스가 돼버리니까 역차별이 뭐지?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측면이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농담 삼아 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야당의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신 분이 이렇게 신청을 완료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여당 반발이나 여론의 어떤 집중도를 예상을 하셨을 테고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분명한.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당 사람들한테도 그런 문자들이 계속 들어보니까 네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상당히 이게 좀 기량이 많은 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통하죠. 네. 이거 봐라,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들어갔으면 되는데 들어갔다는 걸 또 공개를 했잖아요. 선거인단에 들어갔다는 걸. 네. 공개를 하면서는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이재명 지사 쪽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 버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쪽에서 그동안에 이게 좀 이슈 대응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해온 편인데 이거는 앞뒤를 계산해보고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한 걸까? 아니면은 너무 요즘 사실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 캠프 쪽 상황이 상당히 좀 긴장된 분위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 내부 경선 상황을 볼 때. 네. 그래서 너무 불안하게 예민하게 반응한 건지 아니면 치밀하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선택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계산해서 한 건지 좀 궁금해요. 공을 던진 쪽보다
맞은 쪽을 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른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마 지금 만찬 중일 겁니다. 오늘 가장 다뤄야 될 시급한 문제 혹은 중요한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긴급하게 서로 협상하고 타협해야 될 현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식사 한번 하자고 했던 그런 이 득담 차원에서 상견례 차원에서 만난 건 아닌가 싶고, 네. 사실 대선 앞두고 지금부터는 서로 사실 전쟁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국면에서는 서로 속에 있는 걸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가 또 쉽지도 않을 겁니다.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네. 예, 어쨌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볼 땐 정치권 선배니까, 또 네. 여당이니까 한번 또 식사 자리에 한번 말을 하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일 것이고, 네. 예, 또 후배로서 또 같이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론이 이제 이 대표가 주장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여가부는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등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박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가요? 정부 조직 개표는 때마다 각 후보들이 자기가 집권하면 정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정부 조직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공약을 늘 내놓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도 좀 다른 성격이 당 대표가 이야기해버리면 당론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유승민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준석 대표가 두 부처의 폐지를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여가부는 그동안에 이게 여성을 위하는 건지 여성을 해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 정권에 와서는 약간 역기능이 좀 많아서 폐지론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통일부는 우리가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한은 통일을 주도하는 책임 부서가 있어야 되고, 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통일부가 그런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분단을 고착화 하는 그런 역할도 많았기 때문에 이 폐지론까지 나오는 거지만, 그거는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하도록 바로잡는 게 저는 옳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당의 전체적인 당론을 잘 살펴가면서 신중하게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시간이죠. 오늘도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신장식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오늘 문자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배달 앱의 현행 리뷰 그리고 별점 제도에 대해서 크게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려요. 솔직해서 좋다. 아니다. 갑질 우려가 크다. 여기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신장식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배달 앱 리뷰 혹시 써보신 적 있어요, 신 변호사님? 저는 써본 적 없어요, 사실. 네, 저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그냥 대체적으로 만족? 대체적으로 만족인데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바쁘다가 바쁘니까. 보면 그쵸. 그리고 마음속에 평점을 매기고 다음엔 여기는 패스 그렇죠. 하면 되니까. 그렇죠. 다음에 안 시키면 된다. 네네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예. 최근에 사실 이제 쿠팡이츠 이 새우튀김 갑질 사건 이후에 이제 논란이 커졌잖아요. 당시 사건을 보고 좀 어떠셨어요? 사실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이 새우튀김 3개 중에 1개 색깔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환불력으로 굉장히 강하게 했고. 그랬죠. 그 고객이 가게 주인한테 세상 이따위로 살지 마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면 폭발을 쏟아냈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네. 가게 주인분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죠. 네. 근데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여성들끼리 싸움을 붙인다라고 평가를 하는 말도 있지만 옛날 말이니까 어쨌든. 네. 예, 옛날 말 중에 쿠팡이츠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 뇌출혈로 쓰러지신 그런 상황에서도 가게 주인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심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라고 해서 다들 분노가 좀 많이 하셨죠. 그렇죠. 많이 화를 내셨어요, 시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과 사장님들과 고객들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쿠팡이츠든 뭐든 간에 하여튼 그 앱 중간에서의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지금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이 새우튀김 갑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무차별한 인신 공격까지 간 거잖아요.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일단 시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배달 앱 리뷰를 달고 또 평점을 주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진짜 못 먹을 정도 아니면 웬만하면 점수 잘 하거든요. 거기에 써 있는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너무 냄새가 난다거나 진짜 이건 너무 못 먹겠다 싶으면 점수를 좀 안 주는 편이에요. 맛의 기준이라기보다 성의가 기준인 거? 양 많고 맛있으면 보통 5점 주고 뭘 시켰는데 불어 있거나 그러면 좀 별점을 내려주고 뭐가 잘못 들어와 있으면 문제점 같은 경우는 사장님만 볼 수 있게 올리는 편이에요. 그냥 영업에 방해될까 봐. 맛이나 아니면 포장 상태? 5점 줄 때는 가격 대비 되게 맛있을 때, 그다음에 음식이 깔끔할 때. 저는 별점을 깎을 때는 아예 그냥 리뷰를 잘 안 쓰는 편이라 맛있을 때는 약간 감사하니까 그런 칭찬의 개념으로 쓰는데 깎을 때는 뭔가 서로 마음이 불편하니까 잘 못하게 돼요. 이게 사실 이제 마음이 안 좋아도 사장님만 볼 수 있게 글을 쓰신다는 분, 이분 참 박수를 쳐드리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맛이 좀 없어도 그보다는 성의를 더 본다. 지금 변호사님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도 마음속으로 이게 별점이 낮으면 패스한다고 했었는데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고 사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입소문으로 장사했잖아요. 그렇죠. 입소문. 그리고 이거를 조금 고급화시켜서 얘기하면 바이럴 마케팅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네. 근데 요즘은 이게 별점과 리뷰가 말하자면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을 대신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렇죠. 꼭 이럴 때 블랙 컨슈머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나오신 분,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다들 좋은 입소문 내지는 나쁜 얘기는 굳이 소문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 블랙 컨슈머들을 어떻게 걸러낼 거냐. 이건 사실은 배달 플랫폼에서 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사장님만 볼 수 있게 그렇게도 기능이 돼 있고 어딘가는 이 고객이 불만을 터뜨리니까 사장님이 밑에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그런 것도 있고 반면에 고객 불만을 이제 표출하니까 사장님과 싸우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실제로 어떤 리뷰 그리고 별점을 받을 때 힘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배달 업체에서 배달 기사가 오시는데 한 20-30분 있다가 충분히 음식을 다 드실 시간에 그 시간에 와서 환불을 해달래요. 이유가 뭐냐? 음식이 잘못됐대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와서 음식을 가져가래요. 그걸 누가 가져가요? 저희가 배달앱에다 배달 기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뭔가 불만 사항이 있을 때는 리뷰에 앞서서 먼저 가게에다가 충분히 한번 문의를 해보시거나 항의 또는 건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제 이 자영업자분들이 경험하는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 경험 대략 수치상으로는 어떤가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자영업자 183분께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설문을, 자영업자 10명 중에 6명 가량이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를 경험했다. 과반 이상이네요. 네, 과반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74.3% 자영업자 74.3%는 4분의 3이죠. 악성 리뷰 별점 테러로 인해서 매출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봤다. 피해를 직접 받는군요, 확실히. 다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별점 테러는 아니다. 나는 솔직하게 내가 느낀 거 그대로 평점을 남긴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악성 리뷰를 판가름하는 우리가 뭐 궁예는 아니지만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법적으로 보자면 욕설, 명예훼손 우려되는 비방, 모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적으로 더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쟁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30일간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욕설 사용하지 않고 호불호에 대한 평가라는 방패로 해가지고 골머리 썩게 하는 그런 블랙 컨슈머성 리뷰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악성 리뷰에 대해서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조금 폭을 넓혀주고
업주가 아까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업주의 댓글 기능 자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업주가 네.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좀 기회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겠고요. 업주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리뷰 기능도 좀 충분히 있으면 활성화 좋죠.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다 차단한다 이렇게 네. 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부 앱 같은 경우는 욕설, 명예훼손까지 우려되는 경우에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군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저희들도 보면은 이게 정말 그냥 품질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그냥 적으시는 분들과 정말 악성으로 다는 거는 대충 우리 느낌적 느낌으로 알잖아요, 보면은.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굉장히 반복적으로 글을 쓰십니다. 마치 신 변호사님이 어디서 당해본 듯한 표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블라인드 처리, 업주의 댓글 작성 기능 뭐 등등등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좀 더 이렇게 그 재주문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 가게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들을 오히려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는 게 그건 좋네요. 좋지 않겠느냐. 재주문을. 네네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쿠팡이츠에는 제발 부탁한데 업주가 리뷰에 댓글 좀 잘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야 해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라는 말씀도 하세요. 근데 네. 한편으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는 왕이다. 하지만 그게 돈이 왕이다. 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그냥,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평등한 관계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물론 업자들은 서비스를 포함해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인격을 포기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소비자들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이 배달 품질과 음식 품질 이거는 평가 좀 분리해야 되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하면서 업주를 욕하죠. 그건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하는 대로였고요.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297번님이 부작용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야죠.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2부에 저희들이 퀴즈 내드렸는데 정답은 풍선 효과였습니다. 당첨자는 4251번님, 0362번님, 1590번님 총 3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